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치메이트 요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솔입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영화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네. 국보 저희 보기로 했었잖아요. 네, 잘 봤습니다. 보셨어요? 언니 언제 봤죠?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봤어요. 월요일 저녁? 네, 월요일 저녁에. 아, 그럼 이틀 전? 네. 그렇구나. 지금 일본에서 난리라고 해서 언니가 이거 보자고 제안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제안해주게 된 계기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때 우리 원배틀 보고 나서 음. 뭔가 원배틀 얘기했던 것들 많이 궁금해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영화 보고 이제 같은 거를 보고 조금 같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 뭔지 생각해 봤는데 그때 윤희도 국보 되게 관심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상일 그래서 감독님한테 네, 관심 있다 했죠. 원배틀은 제가 보고 너무 재밌어서 윤희 이거 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 국보는 윤희가 궁금해하는 게 저도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좀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란 게 일본에서 원래 실사 영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지가 좀 많이 됐거든요. 20 몇 년 만에 박스오피스 1위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 영화로, 중에서. 예, 네네. 그것도 실사 국내 영화. 그러니까 음. 일본 영화, 그러니까 외화 영화로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실사 국내 영화로는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해서 어제 기준으로 1위가 됐더라고요. 오. 그리고 역대 흥행 수입 1위로,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영화로 실사 영화로 흥행 1위를 기록을 한 거죠. 1200만이 넘었다던데요? 네, 1200만도 넘고 그것보다 아마 더 넘은 것 그렇구나. 같긴 하더라고요. 이미 일본에선 지난 6월인가 개봉을 했다고 하고, 제가 2위는 뭔가 했더니 춤추는 대두사선이라고 해서 그 드라마 맞아요. 시퀄 영화인데 네. 이거는 사실 좀 시리즈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1위였다가 뭐 지금 국보가 올라섰다고 하면서 엄청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이준기 나왔던 그 왕의 남자. 왕의 남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전 몰랐는데 그때 그 줄 타는 거 배우고 싶다고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일본에서 국보 때문에 가부키 보겠다고 해서 지금 가부키가 완전 흥행되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제일 감독이신 이상일 감독이고, 이상일 감독은 자기 이름을 일본화하지 않고 그냥 이상일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 네. 저는 사실 이상일 감독님의 그때 관심 있었다고 한 이유가 예전에 그 분노라는 영화를 엄청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때 느꼈던 인상이 인간의 약간 내면을 되게 잘 다루는 분 같다. 네. 그 교묘한 그 낙인 찍힌 사람들에 대한 그걸 굉장히 좀 잘 다뤘던 인상이 강해서 이번 국보는 어떤 식으로 다룰까 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봐야지, 시간 나면 봐야지였는데 이 흥행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약간 호기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언니가 보자고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예매를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걸 보면서 언니가 어떨지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본 느낌으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다시 볼 의향이 있는 영화인가? 언니 시네필이잖아요. 그쵸. 자칭 시네필이죠. 그래서 시네필의 기준이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냐 아니냐, 시네필이란다. 그 좋아하는 영화의 기준이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언니는 다시 볼 영화인가? 저는 뭐 불호까지는 아닌데 다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만약에 제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막 더 관심이 있고 좀 깊이 파고 싶은 사람이면 사실 더 볼 것 같은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는 다시 볼 정도는 아니었고. 불호는 아니었다. 네네. 저는 막 불호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자마자 윤희한테 카톡 했던 것처럼 좀 길다. 길다? 네, 이제 한 풀로 3시간 되지 않나요? 3시간 넘죠. 3시간 3시간 넘어요. 네, 넘어서 저 심지어 리클라이너에서 봤거든요. 외가박스 리클라이너 잠든 거 아니에요? 좋은 의자에서 봤는데도 네. 야 이거 그냥 상영관에서 봤으면 꼬리뼈 아파가지고 한참 걸렸겠다, 아팠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막. 그럼 도중에 좀 시간을 보게 되던가요? 2번 봤어요, 시간. 네. 약간 어쩔 수가 없다 보던 그 느낌이네요? 아니요, 사실 어쩔 수가 없다는 제 느낌에는 좀 지루해서 시간을 봤던 건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좀 길어서 봤어요. 와, 이거 길다. 아 그러니까 지루하다의 느낌은 아닌데 예, 예. 시간을 좀 체크를 하게 맞아요, 맞아요. 되더라. 약간 압도적으로 기니까. 그리고 아하. 원배틀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한 2시간 반 되잖아요. 아 그쵸. 그것도 예. 길었다고 근데 생각했는데. 그것도 길긴 한데 그래도 이게 뭔가 계속 그 쪼는 맛? 예, 쪼는 맛이 있으니까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이거는 좀 저는 그런 쪼는 맛보다 약간 스토리텔링과 좀 서사가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서사가 그래서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배틀을 보고 '아 재밌는 영화면 나도 뭐 2시간 반, 3시간 거뜬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건 좀 길긴 하다. 저는 좀 그런 아.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재미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하. 네. 오. 저는 사실 엄청 몰입해서 봤어요. 시간 음. 가는 줄 모르고 봤고 음. 약간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기한 몰입감을 경험을 했는데 음. 약 뭔가 되게 이해하고 싶군 이런 마음이 되게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막 맥락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네. 사람들이 네. 자기만의 맥락 스타일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 맥락에서 뭔가 그 캐릭터의 감정선이 이해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되다 안 음. 되다. 특히 저는 되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다는 거지?'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만기쿠 노인이었거든요. 예. 아니 맞아. 되게 처음에 무슨 키코라는 그 주인공한테 음. 되게 "얼굴만 믿고 배우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이 또 되게 인상 깊은 연기를 남겨서 키코에게 엄청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죽을 때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는 되게 그러니까 슌스케가 돌아오니까 슌스케를 오히려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가부키의 어떤 이 세습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재능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약간 알 듯 말 듯 너무 음. 이상해서 저는 그래서 결국 소설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 소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소설을 보니까 훨씬 그러니까 좀 약간 각색된 부분도 네. 많고 소설을 보니까 이 영화 그러니까 이 국보라는 내용이 뭘 다루려고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거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음. 저는 그거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한 번 더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기왕 다시 볼 거면 저는 그 무삭 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원래는 처음 나온 게 4시간 35 아. 분짜리인데 1시간 반을 줄여서 3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삭 재판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원투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반이면? 그러니까 소설 원투였던 대로 국보도 그쵸. 원투였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영화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저의 오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오기? 예 그러니까 그 만기쿠 노인이 그러니까 네. 이해하고자 하는 오기? 예.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였을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해 안 됐던 인물이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다시 느껴지더라.'라는 게 음. 있어서 이 영화는 굉장히 호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에 가까워지긴 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시계 2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가부키나 이런 거가 되게 낯설고 네네. 낯설어서 오는 좀 그런 불편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채널을 하나 하잖아요. 뭔가 이런저런 것을 추천하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저의 목표는 보자마자 '아 당연히 영화 되게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제목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고 왔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인제 거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추천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그 잔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되게 각인이 되고 '이거 네. 뭐지?' 사실 저도 되게 새로운 감각인데 '이거 뭐지? 자꾸 생각나네?' 그래서 막 "한 번 더 보실래요?" 하면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근데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문명특급에 이상일 감독님 그 제재가 인터뷰한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아 봤어요. 예예. 그걸 보니까 '아니 이것도 되게 새롭네. 되게 궁금해지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상 영화를 볼 때는 그거를 오로지 막 되게 즐거움으로 느끼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자꾸 좀 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요시자와 료? 아. 남자 배우. 네. 요시자와 료. 네네. 그의 이제 행적을 또 막 찾아보게 되고 저는 사실 어제도 그런 걸 좀 찾아보고 약간 저의 그런 후속 작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생각보다 재밌게 봤나 보다.' 그 당시에는 좀 '아우 길어. 힘들어.' 이랬는데 그래서 자꾸 잔상이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주변에 추천할 의향은 있나? 아니요. 사실 제 주변은 이걸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일단 그리고 길이가 적이군요. 길이도 길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사람들이 이제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 예, 예. 제 그쵸. 주변도 아마 그럴 거고. 음. 그래서 막, 어우, 야, 진짜 괜찮아. 가서 한번 봐. 음. 약간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아. 저는 그 예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던 네네. 게 언니가 말했다시피 이게 잔상이 좀 많이 남는 영화인 게 네. 약간 패왕별이 뭐 진짜 왕의 남자도 음. 그랬고 그 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국보도 사실 가부키를 되게 잘 보여줘서 저는 가부키를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가부키를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그 가부키 극을 그대로 고증해서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 음악 이게 다 그대로 나온 거를 보고 '아 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부키를 예매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저도 가부키 극을 보고 싶어지는 게 저는 사실 일본어를 좀 할 줄 알다 네네. 보니까 그 일본어 그 가부키 극에서 나온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사투리도 아니고 '되게 고전어인가?'라는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사실 책을 하나씩 사 오는 게 그 그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날까요? 그 일본의 옛날식 사진 그런 거를 요 우기요예요? 예 우기요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 스토리랑 같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지 책 같은 것들을 하나씩 사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당시 이제 옛날에 그 일본도 얼마나 험난한 시대가 네. 있었어요. 그때 막 도둑도 많고 밀란 이런 거 있을 때 그 얘기들을 되게 담는데 가부키도 그 내용들을 담고 그거의 어떤 실사화 같은 느낌이 엄청 강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되게 잘 표현했잖아요. 저는 가부키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건 네. 처음이었는데도 색감이 너무 화려하니까 예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장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니까 몇 가지 인상 깊은 부분들이 분명히 남을 것 같고 언니가 잔상에 남았다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네. 언니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저도 앞에서 잔상이란 표현을 썼는데 제가 여기 인상 깊었던 부분 땡땡 해서 레드, 붉은색, 인상 이렇게 써 놨거든요. 아 맞아, 네. 맞아. 빨간색의 인상이 진짜 네. 깊었죠.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브랜딩 할 때도 어떤 키 컬러가 있으면 그거 하나를 향해서 되게 그걸 베리에이션 하거나 뭔가 이렇게 브랜딩도 어떤 하나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작업, 저는 이제 뭐 업자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인상을 남기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도 그런 면에서 어떤 붉은색으로 되게 쫙 모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때 그런 게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가 아니라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미지, 잔상 네, 이런 네. 시각적으로 많이 남죠. 네, 네. 시각적으로 엄청 남고 그게 근데 막 되게 뭐랄까? 어떤 뮤직비디오 감독 이런 사람처럼 막 빨간색 폰트 빵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이렇게 그 서사에 그걸 녹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핏줄, 뭐 그런 야쿠자의 피,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눈에 이렇게 빨간 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는 옷이나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맞아요. 그렇고 하얀색, 빨간색 대비를 엄청 많이 예. 활용을 그게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인데 그게 그냥 뭐랄까? 어떤 미술 감독 한 단독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뭔가 그 스토리를 관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딱 처음에 떠오른 키워드가 좀 레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스토리 차원에서도 사실 뭐 세습, 뭐 핏줄, 경쟁, 막 타락, 뭐 가문 이런 거 동부가 삼국의 되게 전통적인 소재인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아시아권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세습을 하고 뭐 경쟁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아는 맛이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 이거가 그렇게 그 잔상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지 왜냐면 이 스토리만 있었으면 뭐 뻔하네. 일본도 똑같네. 뭐 예술이 뭐 세습을 하고 뭐 3대 이런 거 그랬을 텐데 이 이미지, 비주얼, 잔상 이런 거랑 딱 얹히니까 이게 더 좀 뭐랄까?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은 조금 처음이라서 물론 다른 이제 비주얼 잘 만드는 감독들의 영화도 봤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건 없지만 아는 맛이라서 더 재밌었던? 근데 저는 좀 그 두 개가 제일 인상적인 것 같고 하나 더는 약간 여기서 여자 등장 이게 뭐 무슨 어떤 뭐 그런
뭐 여성주의적 관점 이런 게 아니라 여자 등장인물들 약간 안 나와도 되지 않나? 네, 되게 보조적인 역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여자 등장인물들이 참 되게 보조적으로 나오는구나. 약간 뭐 그 정도 3개 정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 사실 그 컬러감은 보시는 분들이 다 인상 깊을 것 같다는 그럴 것 생각이 있어요. 같아요. 네. 되게 눈에 확 띄니까. 저도 계속 그 영화 끝나고 전 사실 저녁 8시에 봐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자정이 넘었거든요. 네. 자정이 넘어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흰색, 빨간색, 흰색, 아, 빨간색의 뭔지 그 알 것 뭐라 해야 같아. 되지? 그러니까 눈에 너무 하이라이트가 팍 오면 네. 스포트라이트 조명 확 오면 눈에 이상한 잔상 남는 것 네. 같이 그런 게 많이 남았고 그거하고 저는 사실 미장센에 있어서 그 수미상관 이룬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키쿠오 주인공이 계속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이 바뀌는 순간들을 맞이했을 적에 뭔가 흩뿌리는 아, 듯한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원래 나가사키가 눈이 절대 안 내리는 지역인데 눈 내리던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얀색과 그 피가 정말 대비가 됐고 네. 그다음 이제 가부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드디어 봄날이 찾아오고 그게 이제 처음에 교토로 놀러 가면서 가는 자전거 타고 막 교토 가자 얘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그 씬에 그 벚꽃이 벚꽃. 내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만기쿠 노인의 그걸 봤는데 만기쿠 노인의 무대에서도 뭐가 자꾸 흩날리니까 자꾸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한테 어떤 되게 그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 잊혀지지 않는 풍경 얘기할 때도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흩뿌리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있어서 어떤 인생의 그러니까 예술인이니까 아름다움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인데 스스로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잔상이 진짜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살면 어떨까.'가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키코 같은 예술인? 그러니까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예술인이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 스토리가 오히려 저는 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제 기준에서 뻔하다로 가려고 했으면 센도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슈스케? 슌스케. 네. 슌스케하고 키코가 대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대립 방식이 저는 오히려 뭔가 예술인 세계에는 무언가 있어. 자존심만 세울 수 없는 무언가 있어. 그리고 둘 다 결국에 가부키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명은 오히려 이 세습적인 문화에 들지 못하는 타고난 아웃사이더여서 늘 외면당하고 박대당하고 이러는데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망간다인지 떨어져 있는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만의 가족하고 다른 세습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키우잖아요. 예술 감각, 네. 자기만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대립 관계가 아니라 두 각자 인물의 어떤 예술관, 혼 이거를 둘 다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소설을 좀 더 읽어보고 싶었는데 저도 사실 언니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 캐릭터들의 좀 입체감이 좀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 가장 입체감 있어야 되는 인물이 저는 2명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자기 아들을 두고 다른 아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엄마, 그 가부키 극을 이끄는 엄마. 근데 그 엄마도 가부키에 대한 어떤 그냥 단순히 내 핏줄보다 가부키에 대한 뜻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쿠로의 여자친구였다가 결국에 같이 집 나간 하루인가? 예. 그러니까 그 캐릭터 두 사람이 굉장히 입체적일 텐데 그게 좀 많이 안 다뤄져서 아쉽다 생각했는데 소설을 보니까 더 있나요? 엄청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소설 내용을 다 다루기엔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저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게 한 인간의 거의 70년 역사잖아요. 네네. 이거를 너무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생략된 것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갔던 게 이게 이제 그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도드라지면 이 긴 영화를 쭉쭉 끌고 나가는데 좀 산만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러니까 4시간 35분도 이해가 되고 진짜 말 그대로 1편, 2편 나눠 찍었어야 사실
다 담겼겠다라는 느낌일 음. 정도로 소설에서는 그 두 명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그 여자 캐릭터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요.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왜 하루에가 왜 키코를 납두고 그 다른 그쵸. 사람의 손을 왜 음. 잡았냐에 대해서도 좀 더 알 그게 것 같은 느낌이 영화에서 있어요. 너무 생략됐죠. "어잉?" 막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키코의 캐릭터가 더 안 보이는 게 좀 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음. 키코가 소설에서 보니까 훨씬 과묵하고 자기가 음. 어떤 뜻이 있어도 그게 "나는 이걸 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음. 그냥 조용히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생략이 됐더라고요. 음.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음. 복수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보니까 처음부터 "복수할 거야."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주변에서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수해." 이렇게 하면서 되게 소극적으로 음. 하다가 조용히 계획 세워서 조용히 가서 갑자기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복수를 할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남들에게 막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과묵하고 음. 대신에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내고 마는 그런 음. 성격인 거예요. 영화에선 근데 너무 한 컷으로 지나갔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압축이어서 아. 하루에가 "너 뭐 하는 거야?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를 하다가 막 도모해서 하는 것처럼 예예예예.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다라는 음. 거에서 그러니까 하루의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다라고 하면 사랑 표현도 못 받고 음. 그 하루에도 보니까 결핍이라는 게 음. 있어서 좀 그러니까 좀 이제 바라는 게 있었는데 음. 그거를 오히려 자기가 채워줄 수 있고 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도령이라고 생각했다. 음음. 뭐 이런 것들에 좀 맥락이 더 있으니까 음. 소설을 읽고 '다시 영화를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던 것도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상일 감독이 도대체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나 싶어서 인터뷰 음. 찾아본 게 음. 있었는데 그 문명 특급에 나온 것도 음. 괜찮지만 저는 봉준호 감독하고 그게 대담한 있어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봐야겠다. 그거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 그 감독 이상일 음. 감독이 키코 역할 맡은 그 요시자와 료라는 배우에 대해서 자꾸 음. 해요. 인터뷰를 계속해요. 음. 너무 예쁜데 음. 마음이 그러니까 일본어로 공동이라고 음. 표현하던데 되게 공허할 것 같은 인상이 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그 배우에 대해서 언니가 아무래도 아까 언급도 하고 이랬으니까 어땠어요? 언니가 보기에는 그런 감독의 어떤 그 취지가 좀 느껴지시던지. 아니 일단 저는 음. 처음에 이제 저는 이 얘기 이거 인터뷰 나중에 봤거든요. 그냥 음. 글로 된 인터뷰를 봤는데 음음. 처음엔 보고 전 되게 그냥 심플하게 '와 진짜 잘생겼다.' 예쁘게 예. 생기긴 약 했어요. 예. 어떤 느낌이냐면 음. 좀 더 예쁘게 생긴 우리나라의 배우 중에 김지훈. 아. 김지훈 배우 아세요? 그 SM 출신의 그 배우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예예예. 좀 더 예쁘게 생겼어요. 이 일본 그 배우가. 김지훈 배우는 뭔가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해서인지 약간 맞아요. 남성성이 더 강하게 예. 느껴지는데 그래서 예. 그리고 이 가부키도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거잖아요. 온나가타를 예. 하죠. 예. 온나가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정말 예쁜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가 1 음. 차적으로 했구나.'라는 게 1 차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음음음음. 근데 음. 공허함도 뭔진 알겠어요. 비어 음음. 있다는 게 그 음음. 눈은 사람이 이렇게 눈동자가 있고 그 눈 너머가 요렇게 음음. 뭐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좀 맞아. 그런 느낌? 예. 오히려 너무 사연이 없는 눈도 아니고 너무 응. 사연이 있는 눈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마음이 어. 비어 있을 것 같은 인상 그냥 뭐가 없다? 예예예. 그 아아아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어어어. 그래서 제가 이 배우의 사실 저는 이 배우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러우면서 동시에 되게 아쉬웠던 게 어떤 있었거든요. 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노년 역할 아. 연기까지 이 배우에게 시킨 건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쉬웠던 부분이 결국에 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음. 저는 되게 몰입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던 게 그치. 애초에 그 노년에 굉장히 그 진짜 문화예술인 음. 국보로 남았다는 인물로 음. 만기쿠 노인을 음. 보여줬잖아요. 만기쿠 노인은 실제로 음. 배우도 연령대가 그 정도에 맞아요, 맞아. 해당하시고 그 한지로 그리고 선생님. 예. 어. 한지로도 음. 그렇고 그랬는데 이 젊은 예쁜 배우에게 맞아. 그 억지 그 분장을 시켜 가지고 노년 연기를 시키는 것이 가혹했다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특히 그 딸이 나와서 사진 찍으면서 맞아.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되게 잘 여기까지 잘 오다가 사실 그 키코 배우한테 주변에 막
되게 언론이 공격하고 이런 응. 내용도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되게 우리가 '아 그랬나 보다.'라는 걸 추측하도록 유도해서 어. 연출을 잘 해 근데 주셨으면서 마지막에 유일하게 패를 확 가서 예. 설명해 버리는 부분이 생겼구나. 왜 그랬을까가 되게 아쉬웠어요 저는. 음. 근데 뭐 봉준호 감독님하고의 그거 너무 인터뷰에서 궁금하네. 얘기를 하시긴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딸의 입으로써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인정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음. 싶었다였는데 아버지가 국보가 되었고 그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아버지를 인정한다. 심지어 버려진 응, 딸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그 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옴으로써 그걸 부각하고 싶었다였는데 음.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때 또 질문도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전 봉준호 감독님 질문 엄청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 딸의 그 말을 통해서 하신 건데 그게 관객의 공감을 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무릅쓰신 거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자기도 찍을 때 이상해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촬영 당시에도 그 스태프들도 조금 우려를 하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설을 읽고 나서 보니 그러니까 너무 장대한 내용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엄청 각색된 거긴 하거든요. 그 딸과의 관계가 엄청 각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스토리가 있고 그 딸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엔 그게 최선이었겠구나는 있지만 좀 아쉽긴 하더라. 예. 그리고 진짜 노역이 이게 음음. 쉽지 않은 당연히 뭐 이제 노인 분장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예예. 어떻게 약간 연기력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 제가 보니까 이 잘생긴 배우가 음음. 그 정도 깊이를 연기하기엔 네. 너무 짬바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요. 짬바가 좀 안 되는 것 예. 같았어요. 저보다도 어린 캐릭터 어리신데 실제로 배우가. 94년생인가 그렇던데요. 예. 예. 근데 이분에게 그 70-80 세의 노인을 연기하라? 쉽지 않았겠다. 예. 좀 그쵸. 있었어요. 언니는 좀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저는 사실 뭐 아까 말했던 그 뒷부분에 갈수록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 영화상의 아쉬움보단 내가 이거를 좀 알고 봤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가 줄타기 관심이 있어서 왕의 남자 재밌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뭐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뭐 그걸 뭐 국뽕 같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보는 약간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에 그 이게 분명히 내가 어떤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게 봤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낯서니까 확 몰입을 못했구나. 개인적인 아쉬움 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 또 그것도 있어요. 계속 이제 길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업 영화로서 상업 영화로서 이 3시간이 그래서 약간 일본 사람들이 는 약간 이런 긴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몰입해서 보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뭐 1시간 반, 2시간짜리 춤추는 대수사선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의 영화는. 네.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1200, 뭐 1000만이 넘게 그렇게 다 붐처럼 볼 수 있는 요소가 뭘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일본은 여전히 롱폼이 더 강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국 문화잖아요. 네네네네. 가부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니도 아까 말했지 줄타기 때문에 왕의 남자 본 거 아닌데 그거 보고 줄타기에 관심 있어진 건 약간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그쵸. 있어서 맞아요, 몰입이 더 맞아요. 됐던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도 영화가 재밌기만 하면 2시간, 3시간 그냥 보던 사람이어 가지고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은 무삭제판을 보거든요. 그럼 몇 분이에요? 몇 그러면 1, 시간이에요? 2, 3편 다 보면 1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거를 저는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몰입을 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현지인들에게 더 있긴 할 것 같아요. 네네. 외국인들에게는 그쵸. 저는 아무래도 일본 연예계하고 가부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배우 중에서도 슌스케 엄마 있죠. 예. 그분도 실제로 되게 유명한 가부키 가부키 집안 딸이에요. 그 유명한 세습 집안 중에 정말 정말 유명한 집안이 있는데 그 집의 딸. 근데 제가 그 배우를 어디서 봤나 엄청 계속 머리를 짜내다 찾아봤는데 어렸을 적에 도쿄타워라는 영화가 예, 있었어요. 예.
마츠모토 예. 준 나오는. 알아요. 봤어요. 그 마츠모토 준의 상대 여성, 아 중년 진짜? 여성이었던 그분. 그러니까 아. 가부키 배우들 중에서 가부키가 워낙 남자들의 예 무대니까 예. 가부키 출신의 이제 여자분들이 배우로 데뷔하기도 하고. 어차피 가부키 못하니까 여자들은. 그쵸. 예예. 가부키 근데 그러니까 가부키에 대한 자긍심은 좀 많이 강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그분이 맡았다는 게 엄청 아. 재미있는 요소고, 그 키쿠오가 그 중간에 자기도 이제 백이 있어야겠다 해서 여자에게 네, 예. 접근하잖아요. 그 여자의 아버지. 그분이 나나모리 아니 그 극중 아버지. 예, 예. 예. 그분이 실제로 가부키 이 아. 배우이고 그 유명한 가부키 가문의 사람이어서 이 영화에 보니까 가부키 전체적으로 디렉팅 해주는 걸 도와준 분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소들이 아마 더 잘 보였을 것 같아요. 현지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소설은 훨씬 이 1950년대 그러니까 전란 이후죠. 여기도 세계대전에 그 원자 폭파가 되니까 그 이후에부터 1990년 넘어서 일본 경제 그 거품 시대라고 하던 네네. 그걸 다 다루거든요. 그때의 연예계 역사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소위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알만한 게 자니스가 있잖아요. 그 자니스를 세웠던 자니스 그 사람이 전란 이후에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애들 모아가지고 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엄청 자니스 역사가 기네요. 그럼요. 자니스 역사는 1970년대, 아, 60, 진짜? 7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대박. 그러니까 그런 연예계에 조금 잡지식들이 있으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소설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것들이 되게 생략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인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가 좀 있고, 이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영화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점,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했지만 네. 좋았던 부분, 저는 그 인상 깊었던 부분과 제가 명확하게 좋았던 부분이 되게 좀 구분이 되긴 네. 하거든요. 언니 그런 것은 혹시 따로 그 구분되는 어떤 좋았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 막 예술가의 일생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자칫하면 되게 지루한 영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예, 그치, 근데 그치. 그거를 그래도 저희가 뭐 뒤에서 좀 흘러내렸다 이런 표현은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인 그 뚝심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건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왜 이 뭐 제일 3세 감독이 이 가부키에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그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 뭐 이렇게 나무위키 이런 거 찾아보니까 뭐 예전부터 뭐 궁금했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 일본의 전통 예술을 제일 3세 감독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뭔가 만든 거? 이걸 뭐 꼭 그 국가로 구분짓자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약간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그 핵심 코어를 건드려서 그 예술가의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게 저는 그 사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의 뭐 어떤 감독이 우리나라 뭐 전통 문화 이런 걸 끝까지 파헤쳐서 영화를 만든 느낌인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좀 새로운 생경함? 그게 저는 되게 있죠. 매력적이라는 좋았던 포인트였어요. 예, 예. 저도 약간 결이 예, 비슷한데 예, 예. 저는 사실 이 뒤통수 맞은 기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뒤통수?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제가 막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방기쿠 노인, 슌스케, 키쿠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예뻤다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예술은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라는 어떤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감독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그러니까 내 느낌에 남아있다라는 그 뒤통수가 되게 신선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게 느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러고 나서 약간 그 나름대로의 그 조그마한 환희가 느껴져서 그때 이제 이상일 감독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그때 감독도 그러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래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자기도 예술인이잖아요. 그 네. 예술인으로서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일관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생각은 10년 정도 한 것 같고 맞아요. 기획은 6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6년 동안 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했고 이 배우들도 가부키 연습만 1년 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6년 그러니까 6년 고통. 프로젝트도 끝나니까 6년이지 그때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늠할 수가 없었을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정을 거쳐오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러고 이제 그 봉준호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끝나고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그 허한 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독의 두 사람이 엄청 그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무함, 잘 됐지만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작품을 또 만들 거냐에 대한 그 고민, 그다음 이거를 내가 그다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이상일 감독은 나 빨리 그다음 영화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봉준호 감독도 그래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약간 되게 엄청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 예술인들의 어떤 그 예술인 정신? 뭔가 이상일 감독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어떤 창작자들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를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쏟아내고 나면 본인이 텅 비어버렸네요. 그 키쿠오 배우의 눈빛이 그 너머가 비어있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사실 근데 사람이 그런 어떤 우리도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고 나면 되게 후련하면서도 헛헛할 때 있잖아요. 그게 애착이 훨씬 많이 공을 들였을 때 애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렇게 맞아요. 하면 되게 후련하면서도 되게 알 수 없는 감정인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극한이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완전히 뭐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건 아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빨리 다음 거를 채워야 이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일 것 같고 빨리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것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분은 성공했다라는 느낌이 언니는 가부키나 일본 거에 대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미장센의 인상이 강하게 남았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이 작품,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되게 좋은 작품을 남긴 거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쵸. 그리고 저는 사실 캐릭터에 대해서도 엄청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코랑 슌스케의 대립이 저는 오히려 신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키코는 계속 가부키의 피를 원했지만 저는 사실 그의 예술관에는 야쿠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 이제 가부키 가문의 피가 흐르니까 널 지켜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죽음을 맞이할 때 아버지의 모습에서 적군이 여럿이 몰려오는데도 보아라. 보아라 하면서 안 피하고 총을 칼로 상대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도망치지 않는다가 있었는데 키코가 계속 보여주는 게 누가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막 박대받는데도 도망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오히려 야쿠자의 피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떤 세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흐르는 유전적인 야쿠자의 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녹고 녹아 있고 그다음 이제 슌스케는 가부키 가문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제 가부키 배우로서 뭐 둘 다 이제 뭐 원하니까 다행이지만 세습이라는 게 또 그 당사자에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게 나는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대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적성이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쵸. 가부키 배우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뭐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그 가문과의 피를 끌어낼 수 없잖아요. 그걸 잠깐 끊어냄으로써 자기는 다시 예술인으로 성장했다. 저는 이 두 명의 각계 다른 서사가 너무 좋았고 슌스케는 심지어 다리를 자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표현을 해서 자기만의 연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만의 어떤 걸 보여줬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슌스케 엄마의 대사를 빌어서 진짜 가부키 배우들은 너무하다. 진짜 이기적이고 뭐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이 오히려 예술인은 그래야 무언가 표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서사가 굉장히 좋았다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긴데 제가 윤희한테 보낼 때 결국 피가 문제다 아마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피가 문제다? 이게 나중에 한지로 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시고
아 유 아들도 유전 건강? 당뇨로 다리 자르거든요. 괴사해서. 그래서 예. 결국 피가 문제네. 예예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피가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그쵸. 예. 가부키 세계에선 그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실제로도 많이 있거든요, 가부키 세계에. 음. 뭐 되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 네. 알겠지만 유명한 일본의 국민 배우가 있어요. 네. 아 오늘따라 이름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한지로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시는 엄청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음. 이름만 해도 다 네. 일본 네. 사람은 아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가부키 집안의 아버지가 음. 정식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정실 부인을 내치고 자기는 첫사랑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음. 그 정실 부인과 아들을 내쳤거든요. 네. 그 아들이에요. 어어. 그래서 오랫동안 인정받고 싶어서 막 도쿄대도 들어가고 막 음. 연기도 시작하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끝끝내 안 받아주다가 자기 세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줘 가지고 가부키로 세계로 다시 들어왔다고 우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그러네.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 배우도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쵸. 끝끝내 여기에서 그렇게라도 들어가서 가부키를 하긴 하거든요. 그게 그냥 가부키가 예술이기 이전에 엄청 뭔가 '명예로운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명예 되게 맞는 포인트 예. 같아요, 명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면 음. 이게 좀 예술인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걸로 예. 보여주긴 했으나 그렇다고 본질을 완전히 미화하진 않은 것 같다. 가부키 세계의 엉뚱함? 근데 그걸 어쨌건 끝까지 가부키를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파고드는 키코가 그래서 더 돋보이긴 했던 것 같다. 예. 이해가요. 완전 그래서 이해가요. 궁극적으로 예술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보게 해 주는 그러면서 전 동시에 되게 부러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집착 그러니까 뭔가 집요함.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구체적이지도 않아. 근데 그거에 어떤 경지에 도다르기 위해서 일단 간다. 예. 무수히 수련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멸시나 이런 것도 견딘다. 견딜 수 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게 중요해."라는 것이 그 마음이 너무 부러웠고 그게 소설에 엄청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건 그냥 막 단순히 인간 간의 대립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국보 영화에서.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가장 좀 인상 깊고 또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네. 같고 그러고 이제 좀 가부키극은 저도 다음에 일본 여행 가면 한번 봐야겠어요. 저희 그때 중국 갔을 때 네네. 광저우에서도 맞아요. 광저우 지역의 켄 오페라 음음. 그거를 보면서 '아 무대를 한번 보고 싶다.'가 있었는데 중국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통 극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또 되게 우리나라는 한이라는 또 예술적 단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무대를 좀 보고 싶어지는 좀 오히려 욕구를 좀 만들게 된 계기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가부키나 이런 일본 전통의 그런 미의 기준이나 이런 걸 제가 만약에 좀 알았으면 훨씬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덜 어려워하고 저도 자꾸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럼 저게 되게 이렇게 궁극의 상태인 건가? 자꾸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좀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찾다가 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만기쿠 도인 있죠. 네. 그걸 연기한 분이 다나카 민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 진짜로 잘생기셨거든요. 언제요? 아니요. 지금 노인. 그러니까 예. 분장을 예, 지으면 예. 정말 아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실제로 댄서셨대요. 그래서 수십 년을 그러니까 한 10대, 20 대부터 댄서라는 게 우리가 아는 뭐 이적 뭐 이런 댄서라기보다는 진짜 예술인 있죠. 그냥 박물관에서 가운데서 네네.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추는 그런 사람에서 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분인데 이분이 배우 데뷔는 51 세였대요. 그 원래 그냥 무용수로 무용으로 계속 사시다가 하다가 그래서 이제 처음 영화에서도 몸을 되게 아름답게 써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됐어서 한 거였는데 너무
호평이어서 음.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도 다나카 미인이랑 같이 감독들이 다나카 음. 미인하고 협업한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아쉬웠던 점이 생기는 게 네. 그 몸의 아름다움 선을 좀 더 예쁘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근데 텐데 너무 없죠. 그런 씬들이. 예 근데 그분의 몸선이 예쁘게 보이려면 음. 그 가부키의 분장 있죠. 그러니까 옷 자체가 아. 몸선을 잘 안 보이게 너무 다 하잖아요. 예. 덮어버리니까. 그게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민소년을 정말 나 찾아봐야겠네. 예 진짜 민소년 그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찾아볼게요. 너무 이 궁금해지는데. 영화 그 시사회 음. 일본에서 한 거 거기서 나온 모습 그러니까 좀 수트 이렇게 네. 하고 분장 지우고 머리 쫙 관리하고 나오시는데 엄청 민소년이시다 해서 되게 놀랐어요. 볼 게 많네. 봉준호 감독 인터뷰도 보고.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는 좀 웃긴 게 네. 그 음향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댓글에 악플이 아니 이 두 거장의 인터뷰에 있어서 오디오를 이렇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한 하루 이틀 뒤에 그 음향을 조금 더 보정한 게 올라왔는데 그냥 거기서 촬영한 걸 보니까 애초에 마이크가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좀 제 추측으로는 이게 기획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봉준호 불러다가 감독님이 이렇게 찾아온 김에 두 분 이야기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한 게 아닌가 싶을 그럴 수 정도인데 있겠네요. 예 좀 재밌어요. 네. 내용도 재밌는데 그 음. 댓글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져서 되게 봐야겠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보 영화 보면서 간만에 좀 진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 텀씩 머리를 좀 식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잔상이 저에게 제 어떤 가치관에 계속 돌이켜 보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서 영화 보고 소설까지 읽은 건 진짜 반지의 제왕 이후로 오랜만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래도 괜찮았고 조금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소설은 추천드려요. 왜냐면 소설에 더 풍부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들었을 때 느낌은. 풍부하고 네. 그다음 이제 그 키코가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그 예술의 경지에 다루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쪼끔의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졌어요. 그게 그 딸과의 관계가 각색된 게 진짜 아쉬울 정도예요. 그게 너무 튀니까.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훨씬 입체적인지도 나오고 아예 생략된 인물들도 여기서 되게 큰 역할들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엄청 생략된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이 키코의 변화에 있어서 되게 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확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시키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왜 뺐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있어서 기획이 왜 6년이 걸렸는지 알겠다. 그리고 소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약간 넷플릭스 시리즈물로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한 6부작 약간 이렇게. 맞아요. 예. 6부작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푼다고 먹으면 그냥 대서사극으로 해서 12작으로 해 가지고 1시간 반씩 해도 나오는 분량인데 야인시대 정도예요. 50부작이잖아요. 야인시대 진짜 예.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사를 쭉 다루는 거여 각색하는데 가지고 고민이 엄청 많았겠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게 되게 느껴졌고 그러면 이상일 감독은 여기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라는 게 쪼끔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생략함으로써 이상일 감독은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예술인의 그 어떤 성장? 그러니까 두 명의 예술인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예술을 대하는 두 사람의 관점도 좀 달랐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 맞닿았지만 태생이 예. 달랐기 태생도 때문에 달랐고.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또 성정이 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궁극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예. 예술을 끝까지 가고자 했던 거는 예. 동일한 마음이나 과정도 좀 다르고 맞아요. 관점도 좀 다르고. 근데 결국에 일반인의 눈에서 보면 둘 다 또라이잖아요. 맞아. 둘 다 또라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감독이 좀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두 사람의 우정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했던 게 있었고 맞아.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추구하는 게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재미있게 봤어요. 뭔가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막 월요일날 처음 보고는 뭐 그냥 약간 좀 시큰둥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쵸. 자꾸 생각나고 제가 자꾸 이걸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재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왠지
이제 이 이후의 작업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인터뷰 찾아보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 인터뷰 꼭 보시고 네. 저는 그 이상일 감독의 작품을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국보도 작가가 요시다 슈이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분노라는 것도 원작이 전의 있고, 드라마. 네.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또 영화도 이 사람 그 사이가 아니라 그 분노 이전에 썼던 그러니까 이 요시다 슈이치 소설만 한 3개 4개를 이 사람이 이상일 감독님이 실사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되게 뭔가 그 작가님하고 코드가 잘 맞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일본인들이 요즘 이 영화 때문에 요시다 슈이치 소설도 보고 그 가부키도 보러 간다 그러거든요. 약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잔상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가부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다가 찾아보고 싶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정도인데 원래 일본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가슴에 불을 지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부키 덕후들은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궁금한데. 근데 유명 가부키 가문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감사할걸요. 왜냐면 가부키가 다시 한동안 부흥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전석 매진되고 이러면 그들은 그쵸. 흥행.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요즘 일본은 그것도 있대요. 그 국보 그거 있죠. 그 실제 국보. 네. 그것들에 대한 어떤 로컬 여행지도 지금 핫해졌대요. 그 촬영지? 촬영지도 유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어떤 지역에 국보가 보관되어 있다 이러면 거기 찾아가고 지금 완전 엄청 붐이라고 난리네. 하니까 이 영화가 신드롬이잖아요. 맞아요. 이쯤 되면 이거 부담은 되시겠다. 사람같은. 근데 더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전 분노도 재밌게 봤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려고 했다가 국보 때문에 봐야겠다 해서 지금 찾아보는 영화가 그 사이에 하나 또 있거든요. 뭐요? 오늘 제목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약간 낙인이 찍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소아성애자로 낙인이 찍힌 어떤 사람과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데 그 어떤 남자가 옛날에 여자를 유괴했다는 걸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소아성애자라는 딱지가 붙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납치는 아니었고 이 여성과 이 남자의 어떤 우정이 이런 게 있었고 이 여자가 결국에는 하여튼 이 사람 체포되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 찍혀 있는 거예요. 소아성애자로.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피말리고 이 여자는 사실 이 남자에 대해서 그 애정하는 마음까지 있는데 막 그런 얘기거든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그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용의자 그러니까 수배를 하잖아요. 그 용의자 그러니까 공개 수배를 하려고 용의자라고 몇 명 띄워놨는데 그 3명이 그 용의 선상에 올라요. 그러면 이 3명을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범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엄청 그 날카로운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이거 봐야겠다. 그 내가 아직 못 본 작품을 봐야겠다. 그러고 이분의 이 국보 이후의 행보가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네. 진짜. 그 뭐 작품이 할까? 뭐가 될든 보게 될 것 같다. 네, 약간 궁금해요. 내가 기생충 다음으로 그걸 영화를 찾아봤듯이 그런 느낌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원배틀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다. 네. 원배틀은 보는 내내 짜릿했지만 국보는 여운이 진짜 오래가더라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얼굴 봤잖아요. 네. 그 권인혜요 배우님이 거기서 하는 말 있잖아요. 예쁜 것. 그 사람도 맞아. 그때는 내가 예술인이라는 생각까지는 차마 못하고 봤는데 오히려 국보 보고 나니까 그 사람도 예술인으로서 그려졌던 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너무 좋았다. 소설은 하여튼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파고 싶다라고 하면 소설도 강추. 심지어 그 학원은 10월 말인가? 11월인가? 발간이. 최근에 엄청 최근에 나왔나요? 학원은 얼마 안 나와서 도서관에 없어가지고 결국에 간만에 책도 구매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호. 그리고 극장에 저 평일 월요일 저녁에 갔는데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많아요? 네. 생각보다 사람 막
너 혼자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엄청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리클라이너에서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리클라이너도 거의 꽉 차던데요? 그래서 좌석이 좀 작긴 하죠. 다른 막 몇백 석은 아닌데 우리나라 감독이고 일본에서 이 정도로 핫했다니까 이런 저 같은 호기심 가지신 그런 것 분도 꽤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분들도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한데 어쨌건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올해의 영화를 이제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고민이에요. 원배틀이었는데 네. 압도적으로. 네. 하여튼 이 국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잔상, 이 여운대로라고 하면. 전 지금도 소설 몇 군데를 다시 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시를 해놓고 조금 그 장면을 좀 다시 보고 이러는 게 좀 생겼어요. 그리고 소설을 2권짜리잖아요. 네.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 다 끝냈거든요. 그렇게 읽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소설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몰입하게 해주는 것이 이 감정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런 것들에서 오는 국보는 4시간 30분짜리 지금 감동판 기다리고 있다. 일본도 감독판을 개봉한 건 아니죠? 아니죠. 3시간짜리죠. 네. 감독판 디렉터스 컷은 따로 나오지 않을까요? 언젠가 시네큐브 이런 데서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오랜만에 같은 영화 보고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쵸. 그러니까 콘텐츠 좀 영화를 더 열심히 보던가 해야 되죠. 콘텐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영화가 다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던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다시 보니까 재밌는 걸 내가 여태까지 놓치고 살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영화들이 다 이렇게 재밌었던 건가? 아니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재밌는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좀 볼만한 영화들이 너무 이렇게 재밌었던 영화들이 있었나 그리고 싶어요. 막 한국 영화 이런 거 어려움을 막 계속 얘기하긴 하는데 올해 또 의외로 엄청 보석 같은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얼굴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세계의 주인도 있고 외화 중에서는 뭐 원배틀도 있고 국보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올해 괜찮은 것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 또 재밌는 거 계속 나올 것 같죠? 네,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 영화들 좀 보면서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같은 걸 봐도 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좀 다르니까 그쵸. 얘기들이 확실히 되게 풍부해지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